제 소개를 이제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제 이제 그 흑석동에 있는 전공은 제가 이제 법학 전공했습니다. 석사 박사 때는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행정학 중에도 이 조직행정 쪽에서 이 인사, 리더십 이런 분야에 제가 전공을 했고요. 제가 그 1997년도에 이제 합격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월에 졸업하고 취업이 됐는데 취업을 안 갔습니다. 취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직장을 안 가고 이제 쉬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 당시 이제 신문지상을 찾아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갖다가 저희 97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취업문이 조금씩 열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가 이제 소니 뮤직이라는 회사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가수들 많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했는데 SG 워너비 아시죠? 지혜가 있을 때 이제 같이 앨범 출시하고 같이 활동해서 했던 가수고, 그다음에 장윤정 양, 뭐 서영은, 박상민 뭐 이런 가수들하고 앨범 출시 작업 같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SK그룹에서는 에어크로스라고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제가 그 모바일 마케팅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그 여러분 지금 쓰시는 이제 기프티콘 아시나요? 기프티콘을 저희 회사에서 그 당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아주 아시아 광고 대상도 받고 널리 애용하는 그런 상품이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게임 회사도 좀 잠시 있었고요. 지식경제부 학자법인인데요. 저희 그 용인에 보면 디지털 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그 회사들을 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정부의 예산을 따가지고 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4년간 제가 했었고요. 또 의원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공기업, 사기업, 그 다음에 또 외국계 기업, 또 공직생활, 이렇게 뭐 길진 않지만 짧게 다양한 경험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공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바이블이 되었던 그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맥시멈 어치브먼트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성취 심리 보고 오셨죠? 그 책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80%가. 이 책을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애독을 했었습니다.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또 그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또 따왔고요. 그 사람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책을 또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홍보팀장 했었거든요. 소니에서 활동할 때 이제 이런 그 지면의 기사들을 이제 제가 다 써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활동할 때였고, 2008년에는 그 국무부에서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스티븐슨 대사님이 이제 추천서 써주셨어요. 제가 미국 국무부 가서 이제 이분이 알렉스 아비즈 미 국무부 차관보십니다. 이 외교 문제, 한미 문제가 생기면 꼭 이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오셔가지고 이제 조문 대표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성공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 아닐까. 근데 우리 사회를 지금 보니까 신뢰 위기가 지금 막 닥치고 있더라고요. 이 사방을 돌아봐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당신은 기업을 믿나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전국 직장인 408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기업 신뢰 지수를 물었는데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생각하시기에. 네, 54점 나왔습니다. 네. 당신은 기업을 믿습니까? 54%만이 기업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계 기구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했습니다.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 10사람 중 3사람만이 타인을 신뢰한다. 근데 미국 사람은 4사람, 베트남 사람은 6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서로 간의 불신이 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경제포럼에서 2009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가족을 믿는다. 이것을 이제 100점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뢰가 4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39점, 정부에 대한 신뢰가 46점,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당시 이제 51점으로 나왔는데요. 취임 초기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저께 신문인가요? 보니까 조선일보 조사 결과 보니까 김제동을 신뢰한다 71%,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 24.5%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정부 신뢰가 공자님께서도 나라의 근간을 이룬 3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족병, 병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족식,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족신,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물으니까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요, 고소고발 사건에서 보면 또 적나라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고죄 아시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서 고소고발하는 것. 그거 보니까 2007년도에 무고죄로 징역을 받은 사람이 819명입니다. 2008년에는 1114명. 같은 해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요, 2건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부분이 보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소의 그 대부분이 95%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별 총 고소 사건을 200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이 60만 건, 일본이 1만 건. 이 정도로 국가 내부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불신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이혼율 1위입니다. 여기 보니까 1998년도에 14만 명의 미혼 자녀가 이혼을 경험을 했고요. 2003년도에 보니까 19만 명. 자살률을 보니까요, 200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또 세계 1위입니다. 남성 10만 명당 32명이 1년에 자살을 하더라.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3.2명이 자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직장 내에 또 왕따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죠. 이직하는 사람의 85%에게 물어보니까 85%가 왜 이직을 하느냐? 직장 내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직을 한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가야 되거든요. 신뢰란 그럼 무엇일까? 신뢰라는 것은 이 선택적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자에게 믿음을 주는 사회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를 들어 보면 결혼을 한다. 다른 남자랑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뢰입니다. 신념과 다른 것은, 신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신념이고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택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요, 지금은 이제 창조의 사회잖아요. 창조 시대인데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창조 시대에는 일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9 to 6,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도 일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결과 성과물만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시대에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뢰의 유용성은 뭔가? 첫 번째 이제 경제적 유용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 그다음에 이 경제적 유용성은 뭐냐? 이 분쟁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송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다 없어져야 판단이 난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다.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법대에 가서 배우고 보니까 이게 소송 경제인 거예요. 소송 경제.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예.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뢰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영화 투자할 때나 음반 투자할 때나 보면요. 딱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오늘 이 해운대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면 KBS, CJ 뭐 쫙 서로 믿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라인들에서 투자를 다 같이 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 기존에 같이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그 일본 출신인데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후쿠야마가 하는 이야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 바로 신뢰의 차이다. 중국 분들 한국 오면 명품 싹쓸이 한다 그러죠. 그죠? 다 사버려요. 몇백만 원치. 예. 왜냐면 중국 내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게 중국 가서 시계를 롤렉스 시계라 그래가지고 2개를 샀어요. 처음에 6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깎아서 2개에 3만 원에 사왔어요. 그 아는 형님 집에 가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 제 2개에 3만 원에 샀어요. 이렇게 하니까 형수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친정에 보냈는데요. 그저께 15,000원 주고 샀어요, 2개. 그래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 신뢰는 또 어떻게 작용을 되느냐. 첫 번째, 이 통제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있으면 빠르게 일이 처리가 되거든요. 규율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제도적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적 문화.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창조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 믿게 되면은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공유하죠. 부처 이기주의가 가장 극심합니다. 보면 공직사회도 보면요, 딱 막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국, 우리 과, 우리 개 이렇게 탁탁탁. 그래서 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 일이 빨리빨리 될 건데 업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혁신 매체, 아까 얘기했죠. 이 창조 시대에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혁신 매체로서의 신뢰가 지금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는 과연 어떻게 생길까요? 초기 신뢰가 생기는 그 형성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 신뢰 성향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느 학교, 어느 교회, 그죠? 그걸 석자로 뭐라 그러죠? 고소형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성향, 이것이 신뢰의 초기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대학 동문이야. 예.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옆에 살고 있어. 괜히 믿어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제도적 기반. 우리가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1억을 예금을 해요. 1억 예금해 보셨죠?
예. 한 10억 있게 생기셨잖아. 1억을 은행 아가씨를 처음 봐요. 처음 봤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제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 아가씨를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게. 예. 세 번째가 개인적 인지 과정입니다. 자, 좋아하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시간당 230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또 이 코, 또 귀, 촉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아, 얼굴이 예쁘다. 이러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예. 저 TV에서 보니까 같은 살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 이쁜 여자가 형을 3년을 낮게 받더라고요. 미모는 권력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또, 근데 이제 사기죄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기죄는 이쁜 여자가 형을 더 높게 받더라고요. 범죄에 따라서 너의 그 미모를 이용해서 네가 사기를 쳤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첫인상, 옷차림,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막 믿을만 해. 예? 최고, BM, 벤, 이게 다 타고 다녀.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야. 그래서 개인적 인지 과정, 이걸 통해서 초기 신뢰가 형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뢰 형성 과정은요, 이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있구나. 아, 괜찮은데? 인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만약에 그 거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나와 거래할 대상이 있구나. 인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저 여자가 괜찮은지, 저 남자가 괜찮은지, 이제 탐색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 확장 단계입니다. 서로 이제 좀 더 여행도 가보고, 어디 맛있는 곳도 가보고, 뭐, 독서, MBA도 같이 와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단계죠.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사귀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소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제 결혼을 했어. 해보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래 되다가 너 때문에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지, 탐색, 확장, 몰입, 소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럼 신뢰 요소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정확하게 정직성.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믿죠? 신뢰 요소. 약속을 잘 지킨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믿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또 정직한 사람. 스티브 잡스 믿을 만한가요?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예, 그 진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스티브 잡스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믿을 만하죠. 예.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저 사람한테 맡기니까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번 그 한국 시리즈 보니까 오승환 선수 마무리 투수로 무조건 쓰는 거예요. 왜? 성과가 확실하니까. 쟤는 특급 마무리를 맡기면 무조건 승리를 해. 그러니까 성과가 확실히 나오니까 믿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개인적 신뢰 요소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첫 번째가 진실성,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뭐 이런 진실성을 갖춘 사람들이 믿을 만하더라.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여자친구도 배려하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길을 걷다가 차도로 걷고 있는 여자친구를 인도로 들어와. 배려했잖아요. 작은 행위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작은 행동에. 예.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은 능력 있는 사람. 전문성, 태도.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결과 성과물을 확실하게 창출해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 이 개인적 신뢰 요소에서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맥시멈 어치브먼트를 보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죠? 예, 나죠.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부심, 두 번째가 책임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을 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한대요. 하루 몇 번? 50번 정도. 자기 암시적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같이 해볼까요? 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자, 이 문장은요, 보통 자기 암시적 문장은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personal. 나를 주체로 표현할 것. 두 번째가 present. 현재형으로 표현할 것. 세 번째가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 positive.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자기를 암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 굉장히 강렬한 단어잖아요. 나는 가수다. 오만 패러디가 다 나와. 나는 뭐 교사다. 나는 강사다. 뭐. 여기 강남역에 보니까 나는 임차인이다.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좀 겸손하게 썼어야 되는데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아무도 임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좀 건방지게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에밀 쿠에가 한 얘기인데요. 말은 강렬한 자기 암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Day by day I am getting better이거든요. 날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강력한 자기 암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버드 대학의 그 다니엘 골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다니엘 골먼 교수는 EQ라는 감성 용어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여기서 마음의 법칙 중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Law of Control, 통제의 법칙. 나 자신을 잘 통제함으로써 내가 자부심이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서 성공하게 되더라. 네. 그것이 이제 Law of Control, 통제의 법칙이고요. 반대의 법칙은요, Law of Accident입니다. 우연의 법칙.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우연에 맡겨놓는 것. 실패는 실패를 계획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대로 맡겨두면 그냥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성공의 길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동열 감독이죠. 일본에서 이 선동열 감독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선동열 선수, 일본 프로야구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동열 감독이 저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박영석 대장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박영석 대장도 2009년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산행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신, 순간 실수하는 자신, 나 때문에 동료 대원 3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판단이 이게 과연 옳을까?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절제, 통제는 아마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보고 또 봐도 이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46회를 완주하고 206번의 단축 마라톤에 또 참가하고 철인 경기에 6번 참여하고 과연 이게 일반적인 그런 통제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통제와 사랑, 위대한 통제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성공의 요소는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7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의 요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노력. 네. 또 열정.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 실천, 또 비전. 네. 네, 대부분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약 3,000편의 논문과 이 책 전부 이렇게 조사해서 7가지로 딱 추렸어요. 추리고 보니까 이 7가지로 정의가 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 마음이 평안해야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돈이 막 10조씩 돼요. 근데 늘 구속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고. 네. 뭐 회장님들 막 불려가고 이러죠. 돈 많아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초코파이 회장님 뭐 어제 또 뭐 조사하고 있고 이러던데 회사는 검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예. 마음의 평화가 첫 번째다. 이 나머지 6가지는 이걸 바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 두 번째 요소는 건강과 에너지. 성공의 요소로서는 건강과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스티브 잡스 어떤가요? 돈을 8조를 남겨놓고 죽었대요. 예.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가서 자연 치유하지 말고 제대로 고쳤으면, 그리고 그 다음 뭐 나올 신제품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건강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성공의 두 번째 요소, 건강해야 되더라. 예. 이봉주 선수입니다.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라 사회 친구인데,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그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아서. 네. 세 번째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가족 간에 화목하고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고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한 요소더라. 네. 돈 많으신 분들 중에요, 또 이혼하고 자식은 해외에 가 있고 자기 혼자 늘 밤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사랑의 관계, 참 주변 모든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의 85%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또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만날 때 좀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자 글라스가 그 욕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생존의 욕구,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단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다. 두 번째가 사랑의 욕구. 나는 사랑을 열을 줬는데 상대방은 한 개밖에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매우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요소가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강도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통제하려는 힘의 강도도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다. 어디 가면 계속 전화하는 사람 있죠. 자기 어디 있었어? 몇 시, 왜, 어디야? 뭐 계속 확인합니다. 예, 계속 구속하려고 하죠. 이 통제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너무 자유롭고, 이제 자유롭고 싶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좀 괴롭다라는 것이죠. 한쪽이. 통제를 너무 받는 쪽은. 그래서 서로 구속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편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 너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나면 또 욕구 강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일요일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기 축구 가고, 점심 때 배드민턴 해가고, 저녁에 친구와 또 술 한잔하고, 막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출근하는데 뭐 토하고 있고 이런 사람 만나면, 자유가 너무 강도가 높은 사람 만나면 서로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자유의 강도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즐거움의 강도가 비슷한 사람. 어떤 분들 보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 소개팅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취미가 뭐세요? 이러니까 낚시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딱 접었습니다. 예. 2박 3일 동안 낚시하러 가겠구나. 이게 뭐 즐거움을 자기는 너무 많이 추구하는 거야. 할 거 다 하고 막 산에 가고 낚시하고 암벽 타고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런 욕구 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뭐 독서, 뜨개질, 뭐 이 욕구 강도가 이 즐거움의 강도도 너무 차이가 나면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5가지 욕구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실 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미리 좀 공부하시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자유죠. 예. 일정 부분 돈도 있어야 되겠더라. 예. 지금 뭐 너무 물가 인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임금 인상이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 제일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자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목표 중에 하나가 훌륭한 삼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조카들을 보면 좀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대학 가면 등록금도 대줄 수 있고, 그런 삼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카가 2명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있는데 이제 딸이 2명이에요. 그런 좀 삼촌이, 능력 있는 삼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좀 조카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내가 또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경제적인 자유를 좀 많이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예,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반드시 있어야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나에 대한 분석이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저도 20대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잘할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거도 해보면 잘 될 것 같고, 저거도 해보면 잘 될 것 같고, 뭐 아나운서 시험도 쳐봤다가, 뭐 기업 공무원 시험도 쳐봤다가, 고시 공부도 해봤다가 막 이랬어요. 저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30대 중반쯤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말하는 일, 이런 일을
쪽에 봉사를 하면 좋은 재능을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공부하는 쪽으로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것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7번째가 개인적인 성취감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 자아 실현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또 가장 핵심적인 요소더라.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자신감이 완전 다운됐습니다. 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학생들 막 또 뛰어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몇 명씩 막 뛰어내리고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세상이 많고 또 분야들이 많은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대학 시험 처음 떨어지고 나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 따는 거였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건 쉽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신감 생겨가지고 그 다음 자격증 뭐 딸 게 없는가 보니까 운동 처방사 그런 게 있대요. 그거 가서 또 자격증 따고 그래서 자격증 한 10개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참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서서히 생기면서 공부 쪽에도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신감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얻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재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공이라는 심지가 나와 있습니다. 촛불에 보면 심지가 있죠. 거기에 누가 불을 탁 붙여주느냐,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내가 찾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멘토라 그러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의 요소 7가지를 잘 이해하고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마음의 평화, 건강과 에너지, 사랑의 관계, 경제적인 자유,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자신을 아는 것, 개인적 성취감, 이렇게 해서 7가지 요소로 성공의 요소를 이루고 있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론을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열정으로 도전하자, 이런 주제로 제가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인생은 무한도전이다. 세 번째, 도전했다면 최선을 다하자. 네 번째, 도전하다 보면 일이 안 될 때도 있죠.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다섯 번째, 프로만이 성공한다. 전문가가 되자는 거죠. 여섯 번째, 성공의 5가지 마인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모든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마음의 7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제의 법칙. 아까 배웠죠? 자기 자신을 잘 통제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연의 법칙입니다. 통제의 법칙 반대말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 없다.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뭐냐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생각은 원인이 되고 상황은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념의 법칙. 강렬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과서에는 보니까 석탄이 철이 되는 듯한 그런 신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된다. 이 신념의 법칙 반대말은 제한된 신념의 법칙입니다. 제한된 신념의 법칙. 그건 뭐냐? 나는 안 돼라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예. 나는 지방이라서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어려서 안 돼.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그게 제한적 신념이거든요. 반대말은 신념의 법칙입니다. 예. 강렬한 신념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대의 법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고가 되겠다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기대하면요. 아이들이 거기에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너 정말 똑똑하다. 너 다음에는 꼭 100점 받을 거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형님이요. 저희 큰어머니가 늘 칭찬했어요. 아유, 우리 판사야, 우리 판사야. 7살 때부터 우리 판사, 우리 판사. 진짜 판사가 됐어요. 큰형은 더 공부를 잘했거든요. 원희룡 82학번인데 원희룡 의원이 인문계 수석하고 저희 사촌형이 자연계 수석을 했어요. 전국 수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산 서울대 의대 가서 이제 일산 암센터 신경정신과 과장입니다. 항상 아들들한테 아유 우리 의사, 우리 판사 계속 그렇게 해준 거예요. 기대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예. 식당 가셔가지고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식당 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접받을까요? 식당에도 기대하라는 거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잘하신다고.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어때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반찬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거예요. 네. 항상 기대하라. 그 다음에 인력의 법칙.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들이 끌어당긴 겁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 내가 홈쇼핑에 끌려 이러면 홈쇼핑으로 이제 물건을 사죠.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주변에 내 친구 어떻습니까?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좋은 것을 많이 끌어당길수록 나는 성공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멘토들,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 독수리와 함께 날아라 그러죠. 독수리와 함께. 날파리, 초파리 뭐 이런 말고 독수리와 함께 날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독수리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상응의 법칙. 내부에 있는 마음가짐은 밖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상응의 법칙. 내부에 있는 나의 마음은 밖으로 나타나더라. 이번에 살인범이 잡혔죠. 네. 술 먹고 말 실수했대요. 내가 죽였어. 소문을 타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딱 잡힌 거예요. 너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 말이 내부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께 또 잡혔죠.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그 주위만 지나가면 자기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술 먹다가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이 경찰서로 또 들어갔어. 그래서 또 들어가셨어. 네. 상응의 법칙.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심리 속에는요,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요, 이 아이스버그죠. 여기 한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들은. 내가 오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90%는 잠재의식 속에 다 녹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이 5가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그리고 희망적인 것,
밝고 건강한 것, 이런 것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 신경세포 속에 이제 시냅스라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약 100억 개가 있는데요. 100억 조 개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군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군대에서 이제 의가사 제대하고 집에 있는데 애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겪었던 악몽. 다 총을 쏘았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의 신음소리, 피가 나는 것,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 신경세포 속에 그게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몇 년이 지나야 그분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여기 다 결혼을 하시면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치고 이제 싸움 안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 5세부터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살 때 기억부터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받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평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부들이 싸움할 때 여관 가서 싸운대요.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고. 항상 화목한 모습, 좋은 모습. 그래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 부모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좀 불화가 되면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없어요. 예. 결혼 이야기 할 때도 부모가 이제 좀, 가정이 그렇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우리 엄마가 어떻다, 아빠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건강한 그런 것을 많이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제가 설문조사 하거든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적어내라 이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적어낸 거예요. 자기 집만 생각하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한대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예. 그 정도로 이제 가정이 이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면 아이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의 이 사고는 감정에 영향을 주고요. 감정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습관은 인격에 영향을 주고요. 이 인격은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한 대학 총장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고 장관 하시고 대학 총장 하시고 생각을 잠시 악마 하나는 잠시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왜? 사고, 생각을 잠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살아가실 때 어떠한 불의 그리고 부정, 그 다음에 그런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요. 언어가 또 이제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언어가. 예. 언어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가 얘기를 하죠. 이 주사 안 아파요. 이 주사 안 아파요. 이 주사 안 아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사가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주사 안 아파요. 이 주사 안 아파요. 이 주사 안 아파요. 이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그것도 뭐라 그러죠?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더 들어가요.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언어는 사고에 부정어를 거르지를 못해요. 예. 하지 마세요. 이걸 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조차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인터넷에 오만 언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죠.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 멍미,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습,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언어의 정화, 바른 말을 쓰는 것이 매우 또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의 방법 중에 이 5Y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에서 썼던 방법인데요. 이 5Y, 이 결과가 나왔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5번까지 파고 들어가서 원인을 규명해라. 그 말이거든요. 5Y. 이 맥킨지에서도 이 방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대리석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결과죠. 첫 번째 Y를 던집니다. 왜 대리석이 빨리 부식될까? 첫 번째는 비눗물로 자주 씻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눗물로 왜 자주 씻게 되는가? 비둘기의 배설물 때문이다. 왜 비둘기들이 많이 모여드는가?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거미들이 왜 많이 올까? 거미들의 먹이인 나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나방들은 모여드는가? 이 저녁 무렵에 이 점등되는 기념관의 불빛 때문에 나방들이 많이 모여들더라.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죠? 점등을 2시간 늦게 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어떠한 여러분들이 고민거리, 이 생각할 문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 5번 정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게 왜 안 될까? 왜 취업이 안 될까? 너는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왜 이미지가 나쁠까? 뭐 옷이라든지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신뢰를 주지 못하는가?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5번까지만 들어가면 그 원인이 분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고를 할 때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빠져보는 것,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로우. 물이 흐르듯이 한 곳으로 이렇게 쫙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 플로우. 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넣으시고 싶으십니까? 이 마가렛 대처는 이 꿈과 비전이 다른 것은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나지만 비전은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천이 뭐다? 실력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늘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실천이 실력이다. 실천이 실력이다. 실천이 실력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이 성공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공은 뭐다?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도 되고요. 습관이 시스템화 되는 거죠. 좋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잘해라. 비난 비평 불만을 하지 마라. 미인 대칭 비비불이라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소 짓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처음에 반갑게 맞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식당에 갔는데 미소를 짓지 않아요. 중국 아줌마 나오셔가지고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일 없습니다. 뭐 괜찮습니다인데 일 없습니다. 이라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굉장히 무뚝뚝하죠. 미소 짓는 것, 이 미소가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디죠? 항공사 가면 우리 승무원들 아주 미소를 밝게 띠고 있죠.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승무원이 너무 미소를 환하게 짓고 있어가지고 제가 쿠키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고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 콜라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콜라는 없고 커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속으로야 뭐 자식들 아무거나 처먹지 뭐 그럴 수 있죠.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얼굴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들이 또 이제 그 과자하고 이런 거 많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역시 먼저 베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회장이 모 기업의 회장님이 일본에 가셨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그 주재원이 이 회장님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딱 불러가지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 친구 아직 우리 회사 다니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못 잘랐대요. 못 자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한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인사 한 번 안 한 건데 회장님 보고 회장님은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인사하는 것, 이거 직장 생활에서 하나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대화하는 것. 대화를 그 자리의 분위기에 맞게 아주 재미있게 잘하는 것. 이것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아는 게 많아야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칭찬도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의 자부심을 올려주는 것. 수미양가의 뜻은 뭐라 그랬죠? 수는 아주 우수하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 가능하다. 절대 혼내지 마시고 계속 칭찬해 주십시오. 돌아보면요. 저도 우리 지금 학생들 와 있는데 저 나이 때 저는 우리 학생들보다 어쩌면 더 개념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칭찬을 늘 해주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너희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아버지들 절대 칭찬 안 해요. 서울에 딱 와보니까 아버지들이 너무 어머니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이 떴어요. 달이 떠가지고 자기야 저 달이 이뻐? 내가 이뻐? 이제 묻습니다. 이제 경상도 아버지들, 서울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물론 자기가 이쁘지 이렇게 얘기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경상도 아버지들 어때요? 와 저 달이 니 보고 뭐라 하더나? 그런 식이에요. 뭐 붕어빵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야 이 붕어를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 서울의 아버지들 어두육미니까 머리서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경상도 아버지들 어떻게 하죠? 왜 사줘도 지랄이고 니 미친나? 절대 칭찬 안 해주세요. 경상도 아버지. 자, 인생은 도전이다. 우리 역사 중에 수많은 부분이 이제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이란 목표를 향한 무한도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그림, 닉 호이트. 아버지 아까 보셨죠? 자, 도전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는 뭐라 그랬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륙의 활쏘기 뭐 제목이 이거였는데 그래서 저 정도 연습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외국인들도 막 달았더라고요. How many hours of practice take to be? 이래가지고 막 댓글 달았더라고요. 자, 누구에게나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빌 게이츠죠. 전 세계의 가정에 MS 컴퓨터를 한 대씩 놓을 것이다. 라는 이 원대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과 또 중요한 것이요. 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시간에는 우리가 긴급한 시간이 있고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이제 가장 큰 요령이죠. 자,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건 어때요? 내일 시험이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내일까지 내야 된다. 이러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1순위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죠. 그 다음은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죠. 불필요한 전화, 방문, 각종 모임.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임을 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밤새워 하는 컴퓨터 게임, 과도한 쇼핑,
방바닥에서 엑스레이 찍기. 뭐. 이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어머님들도 이렇게 통화 많이 하시잖아요. 불필요한 대화 많이 하시죠, 그죠? 한 2시간씩 이야기하시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2시간 얘기했으면 결론을 봐야 되는데 자세한 건 또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용도가. 이 배설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자, 긴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 자,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관리, 미래계획, 영어 공부하는 것, 장기적인 가치관 정리. 긴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의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역.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최소화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는 기록을 잘하는 것.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같이 해볼까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예. 제가 만났던 성공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장관님들도 계시고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기업의 총수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기록을 굉장히 잘하세요. 딱 그 메모지 기자 수첩 같은데 딱 꺼내 놓으시는데 남바가 21번 적혀 있어요. 원래 21번째 수첩이다. 거기에 농담이든 뭐든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를 의미 있는 것만 따로 모아서 또 적으신대요. 그렇게 기록을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성공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자기 성찰 일기.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모두 자기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의 기분 상태, 어떻게 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더 고쳐나가야 되겠다. 네. 경제관념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러죠? 가계부 써야 되죠. 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섬세하다는 거죠. 예. 섬세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챌린저5가 폭발할 때 작은 1cm의 나사 때문에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1cm의 나사 때문에 몇백만 분의 1의 실수 때문에 그 전체가 폭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도전했다면 최선을 다하자. 예. 미국의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상관인 레카바 제독을 찾아갔습니다. 레카바 제독을 찾아가니까 제독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카터군, 자네는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을 했는가? 네, 85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레카바 제독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터는 답하기를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지미 카터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이 카터는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자서전을 썼는데요. 자서전의 이름을 Why Not the Best로 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는 게 어때? 예. 그래서 한번 우리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도전했다면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말이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벤츠를 만드는 도시의 수석 발레리나입니다. 하루 15시간에서 1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하죠. 여성의 발이 이렇습니다. 예. 토슈를 신게 되면 이 토슈가 한 켤레에 13만 원 정도 한대요. 이렇게 딱 올라서면은 온 몸의 무게가 이 토슈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를 하다 보면 이게 끓기게 되고요. 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다시 아물게 되고 그런 상태를 수없이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 발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떤 때는 저번에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돼지고기를 담고 연습을 한대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그래서 돼지고기의 핏물이 이 토슈 밖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한다더라고요. 아프니까 이렇게. 네, 아베베 빗길라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례. 아베베 비길라는 그 에티오피아의 왕의 근위병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도 도쿄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맨발로 뛴 이유가 우리 에티오피아가 지금 이탈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공격에서도 건재히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맨발로 벗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에 나가서도 그때 이제 나이키를 신고 뛰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2시간 15분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죠. 그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베베 비킬라는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나에게는 아직 두 팔이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다시 메달을 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사례, 아베베 비킬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금방금방 이 성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의 그 티핑 포인트죠. 하나씩 쌓은 것이 20 정도 되면 그 이후 급격한 속도로 100에 도달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100일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20일 정도 되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 티핑 포인트라는 걸 지나게 되면요, 실력이 쫙 올라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다른 공부는 전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국어만 열심히 했습니다. 한문 공부하고 이 세 개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다가 재수할 때 이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 쫙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결국 이제 기본 중점 되는 과목을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실력이 상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안 될 때 내가 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티핑 포인트를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마라. 누구죠? 랜스 암스트롱이죠. 이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이제 고환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 사기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재활 운동과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암과 투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97년도에 다시 세계 사이클 선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7년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실패자의 명심 사례인데요. 실패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첫 번째로는 절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두 번째로는 더 엄격하게 자신을 채찍질해라.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자부심이고 두 번째가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미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이 미성숙 단계에 머무는 것이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학력이 안 좋아서, 나이가, 성별이 이런 변명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책임감으로 이 변명의 계곡을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임감 영어가 이제 responsibility인데요. 이 태도에 대한 반응, 이 도전에 대한 반응, 이 태도라고 그러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행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세계적인 그 강연자들 중에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나 그 카터 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I'm happy, I'm happy. 나는 이 상황에서도 행복하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리고 불행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태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스티븐 코비는 습관. 예. 그래서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 같이 해볼까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네. 147대 805의 법칙. 이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숫자입니다. 147. 147번 만에 성공했다니. 라이트 형제가 804번 실패하고 805번 만에 35m를 날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실패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무엇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험학습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조차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단어의 힘이 굉장하다 그랬죠. 언어의 힘이 굉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다라는 용어조차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학습을 한 것이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경험학습을 한 것이다. 경험학습을 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만이 성공한다는데요. 예. 이 프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2000개의 전문 용어를 아는 사람.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되는데 1만 시간 정도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바로 전문가가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신지혜 선수인데요. 제가 이제 용인 죽전에 사는데 용인 동백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신지혜 선수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 보험금을 가지고 첫 프로 데뷔 출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지혜 선수 마중을 나오다가 이 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험금이 1,7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보험금을 가지고 프로 대회에 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받은 돈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거라. 그래서 그 첫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늘 연습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에는 제가 그 미셸 위 선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키도 크고 이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지혜 선수의 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완전 극명하게 다르죠. 미셸 리 선수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나이키에서 1000만 불의 그 스폰서를 받고, 신지혜 선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7년 만에 이 그림이 완성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색감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 잎사귀 이런 데서 이제 색감을 빼오고요. 밀가루와 반죽을 해서 이렇게 색감을 냈다고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었어요. 주변에 시체를 한 30구를 이렇게 두고서 일일이 이제 배를 갈라서
안에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열정 없이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 예술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만이 성공한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17세기에 그 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정보와 뉴욕타임즈 하루의 정보량이 맞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대에는 빨리빨리 이 상품을 개발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 지금 갤럭시 탭을 비롯해서 여러 라인들이 빨리빨리 나오죠, 그죠? 이 아이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2,800만 대를 이제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 통하면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발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 필름 카메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필름 카메라들이 거의 회사들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코닥에서 첫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필름 카메라를 팔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녹색 성장,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요. 이 시류에 맞는 발빠른 대응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분은 제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강의에도 많이 감흥을 받습니다. 이분은 타이프라이터도 1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서도 1등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1등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변화가 오면은 내가 새롭게 적응할 분야가 없는가 한번 합쳐보기도 하고요. 지금 컨버전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합쳐보기도 하고 창조적으로 다시 한번 분리해보기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그리고 도전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실패가 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학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공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셀프 메이드맨이라는 미국의 토마스 칼라이, 바비 칼라이라는 여류 조각가가 조각한 이 조각인데요. 셀프 메이드맨 뜻이 뭐죠?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망치와 정도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혼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위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공존할 때 자기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라는 말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결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7가지 법칙을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편안한, 저는 마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몸복, 경제적인 자유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돈복,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복. 이 4가지 복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평생 동안 이 4가지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